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4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KT님이 써주셨고요. 코인힐스에 나와있는 국가 통화별 거래량은 어떤 식으로 통계가 잡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바이낸스와 같은 다른 나라 거래소를 이용하면 원화 거래로 통계가 안 잡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안 잡히겠죠. 아니면 말 그대로 알트코인들은 제외하고 각 나라의 통화로 비트코인만을 거래한 내용을 통계낸 것일까요? 그냥 통화별로 통계를 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코인스 들어가서 보시면 이 지금 비트코인의 이 거래량이 지금 현재 일단 엔화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73만 9,587 비트코인을 엔화로 거래를 했다. 뭐 사고 팔든 그 거래량이 엔화로 거래된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브라질 헤아라, 원화 이렇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매매를 뭐 했다고 해서 이게 원화로 잡히고 이게 아니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원화로 잡히기 위해선 제가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했을 때 원화로 기준이 잡힐 테고, 만약에 제가 우리나라 거래소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을 달러 시장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때는 달러로 잡히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다 보니까 어떤 통계를 내는 그 뭐 거래소라든가 아니면 통계를 내는 이런 코인 힐스, 이런 각 회사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린 버디님이 써주셨는데, 지금 비썸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면 위험한지요? 꼭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건 바로 이제 답변을 드렸어요. 왜냐면 또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거래소에서 원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비썸에서 코인 이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은 비싸게 산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뭐가 되냐면, 물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상승하면 얘네가 이제 입출금을 계속 막아놓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얘기냐면, 다른 거래소보다 만약에 지금 뭐 비싼 거래소가 어거라는 코인이 지금 2배 더 비싸다, 그 상태에서도 더 추가적으로 또 상승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입출금은 얘네가 언제 풀지 모른다는 거죠. 만약에 입출금을 갑자기 이제 뭐 다음 주에 풀겠다라고 하고 풀어버리면, 그 상태에서 이미 이제 나는 2배 이상 비싼 가격에 원화로 비싼 가격에 주고 샀는데, 이게 시장에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래소에서는 뭐 50% 상승했습니다. 근데 제가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2배 되는 가격에 샀기 때문에 입출금 지갑이 풀리면서 오히려 나는 50% 손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지 마시고, 만약에 사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다른데 입출금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린버디님 같은 경우,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이 빗썸이 모든 지갑을 다 막은 건 아닐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럼 이제 입출금이 되는 뭐 비트라든가 이더라든가 입출금이 되는 코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입출금 되는 코인들을 가지고 매수하신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코인이 어떤, 예를 들어서 어거라는 코인이다 라고 하면, 그 어거가 업빗에 있잖아요. 그러면 업빗에 이제 뭐 신규 입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정은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업빗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뭐 다른 나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셔도 되겠죠. 바이낸스라든가 후오비라든가 계정을 만드시고 거기로 이제 코인을 보내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가 원하는 알트코인들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비싸게 빗썸에서 사는 거는 저는 비추다. 안 하시는 게 좋다. 위험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제이문님이 써주셨고요. 이코노미스트 잡지 3월 30일자에 더 크립토 윈터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이제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오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3월달 초부터 시장 분위기는 진짜 정말로 이제 좀 바뀌었어요. 2월 말을 기점으로 바이낸스 그 BNB 코인이 BTC 마켓 전고 좀 돌파해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코노미스트 잡지는 뭔가를 아는 잡지 같아요. 뭔가를 아는 잡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후 세력이 뭐 일루미너티라는 또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1988년도 30년 전에 이미 이제 세계 단일 통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표지 모델로 얘기를 했던 그런 잡지이기 때문에, 또 이코노미스트 잡지에서 이렇게 기사를 실어서, 제가 내용은 보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을 했다라고 하면
이미 이제 얘네들은 앞으로 자기네들이 나갈 방향에 대해서 미리 알고 이런 또 내용을 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요. 잠시만요. 예.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써주셨고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이제 좌우 언론 뉴스를 대입해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은 각본상 짜여진 시나리오. 중국 패권을 동북아 중심 암묵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대만, 하나의 중국, 금융개방, 지적 재산권 인정, 번외로 1대1로 사업, 산업 스파이, 군비 증강, 북한 문제 등 하나하나 해결점을 찾아갈 거라 보지만 완전 종결까지는 꽤나 장기적 이제 미국이 급할 건 없다고 봅니다. 결론은 비트코인 시장은 한 번을 더 계기로 불장 신고점을 깨고 탈중화 실패, 국가별 법정 디지털 화폐, 그리고 신흥부자, 부의 편중, 중산층 몰락, 신흥국가 도태, 중동발, 3차 대전, 러시아 개입하고 미중심 사회주의 체제 돌입, 신세계 질서 확립, 베리칩 이렇게 4차 운명을 맞을 거라 개인 이제 뇌동을 돌려봅니다. 리먼 사태 후 이미 달러 가치 하락을 예언했던 그림자 통치 세력에 의해 2009년 비트 설계, 통화 정책의 리셋 과정으로 진입하여 전 세계 모든 언론 미디어를 동원해 양몰이하여 최종 생태계를 구성할 디지털 화폐, 금은, 부동산, 오일 등 플랫폼 위에 얹힐 소수의 코인만 살아남고 소멸될 거라 봅니다. 이상 제 생각은 어떤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좀 약간 내용 자체가 좀 광범위하긴 합니다. 광범위하긴 해서 제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까지 제 영상에서 계속 쭉 얘기를 드렸고 제가 이제 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 몇 가지 물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다 동의하진 않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제 이 산업 자체가 3차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플러스 이번에는 또 이제 90년 만에 오는 경제 위기 그 사이클 그런 게 이제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 세상이 한번 약간 뒤집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약간 전쟁도 얘기하셨는데 중동발 3차 대전이라고 얘기하셨고 중동발이라고 하면 이제 이란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반미 세력이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이란 뒤에 러시아라든가 중국이 이제 또 개입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일단 전쟁이 안 나면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걱정은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중국과 어떻게 보면 이제 접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약간 맞물려서 같이 우리나라도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부분은 걱정이 됩니다. 이제 이 얘기는 좀 약간 내용 자체가 제가 이제 얘기를 이제까지 쭉 드리면서 어느 정도 제 영상을 쭉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상황으로 이제 진행될 거다라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거 이런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그 반미 친중 세력들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쪽 세력들 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통화 화폐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전쟁은 시작돼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 그 친중 세력들 어떻게 보면 중국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팔다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나라들을 이미 하나씩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다. 만약에 제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정권을 바꿔버리는 거죠. 미국의 친미 성향의 정권으로 이제 바꿔버리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버틴다라고 하면 그 나라 이제 국민들이 고생을 하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내전이라든가 전쟁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베네수엘라도 사실 내전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거의 전쟁 상태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했던 부분처럼 이란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환율 부분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터키도 이미 리세션 단계로 돌입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이제 전쟁은 진행 중에 있다. 우리가 이제 총칼을 든 그런 전쟁이 아닐 뿐이지 이미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화폐 전쟁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예, 미스터 우식님이 써주셨는데 콜드월렛 나노랬죠? 2년 전 구입을 하고 혹시나 해서 하나 더 사서 같은 24개 비밀번호를 넣으니까 2개 차이 없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최근 다시 사용해 보니까 문제없이 작동을 합니다. 이런 부분 이제
있으신 것 같아서 안심하시라고 적어봅니다. 그래서 뭐 콜드월렛, 나노레저 회사가 뭐 만약에 해킹당하면 이거 다 돈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24개 비밀번호 그 단어만, 키워드만 잘 적어놓고 있어도 다른 하드웨어 월렛을 주문해서 거기에 다시 입력하면 그게 똑같은 동일한 지갑이 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 와사비님이 얘기해 주셨나요? 제가 이제 물어봐서 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 블록체인상에 내 코인들 그 주소상에 내 코인들 수량이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 하드월렛 지갑이 없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나노랬죠,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뭐 저장돼 있다거나, 걔네 이제 어떤 서버에 저장돼 있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블록체인, 내가 갖고 있는 그 코인의 이제 블록체인, 그게 이제 어떤 손실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게 이제 뭐 해킹 당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문제되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으로 이제 크립토 리즈 리얼 파비뉴님 써주셨고, 베네수엘라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은화나 금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과 생필품을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써주셨고, 여기 이제 브로스 피치님이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무슨 기사냐면, 이제 이게 3월 12일자 기사인데, 난리통 베네수엘라에도 빈부격차, 상류층 마트에는 물건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기에는 그 베네수엘라, 이제 뭐 제가 지난번에 빈곤층이 94%까지 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베네수엘라도 뭐 빈곤층이 50% 미만이었는데 이 숫자, 빈곤층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중산층이 이제 없어지면서. 하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완전 그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먹을 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보시면 이제 이게 3월 11일 현재 시간에 이제 그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어떤 한 지역에 있는 시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슈퍼마켓 가도 물건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습니다. 부유층 거주 지역인 뭐 산타페 지역으로 이동을 하니까 센트럴 마데인 렌세 마트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물건이 가득 차 있다. 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서민이 거주하는 이런 똑같은 이제 수도라고 하더라도 서민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마트에는 이렇게 물건이 없다라는 거. 보면 나중에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도 잘 사는 사람들, 진짜 미리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이 사람들은 볼리바르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달러라든가 뭐 금화라든가 은화 이런 것들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보시면 그때 이제 베네수엘라 제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호텔에서 호텔 그 스위트룸 하루 숙박비가 7달러예요. 7달러고 뭐 커피 한 잔에 뭐 1달러가 안 되는 금액인데, 이게 그 보통 이제 노동자들 급여가 뭐 5달러 정도 수준 된답니다. 한 달 급여가요. 한 달 급여가 이제 5달러 된다고 보니까, 뭐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해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상류층 입장에서는 돈 쓰기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돈을 예전에 뭐 몇억 원에 되는 돈을 이거를 다 달러로 바꿔놨다 라고 하면 돈 쓰는 게 쉬운 거죠. 물가도 싼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서민들만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된 거다. 예, 이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빨리 이게 안정화 되려면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과이도가 이제 정권을 잡고, 친미 성향의 과이도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권이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시스템이 돌아갈 거다, 이렇게 봅니다. 환율도 안정적으로 되고요. 그렇게 돼야지 저는 이 베네수엘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해결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마두로가 끝까지 정권을 붙잡고 있으려고 하면 그때는 베네수엘라 이제 국민들은 거의 뭐 내란이 일어나도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금동님이 써주셨어요. 예, 잠시만요. 읽어보겠습니다. 리플 이야기가 많아지는 거 보니 대중들이 리플이 좋은 코인이라는 걸 점차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세력들은 퍼드 날리며 리토석을 매집 중이겠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놈이 난놈, 갈놈, 돈델놈이라는 걸요.
종종 영상 중에 1988년 이코노미스트 커버에 실린 그림을 자주 언급하시는데요. 이 그림에서 나오는 주화, Get Ready for World Currency가 XRP라는 찌라시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X는 숫자 10을 의미하고요. 사진 이 그림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거는 이제 워낙 많이 유명한 그 잡지 사진이어서 안 나오네요. 예, 잠깐만요. 예,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 이코노미스트 이게 88년도 1월인가 그럴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이 10이 의미하는 게 XRP의 X다. 그리고 이제 R이 로스차일드를 의미한다. 그리고 P가 여기 보면 피닉스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10 피닉스에 적혀 있어요. P가 이제 이 피닉스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XRP다 얘기하는 거고, 또 스텔라루멘 측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이제 스텔라루멘 그 마크가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이게 그 스텔라루멘 그 원래 그 심볼이다, 상징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스텔라루멘이든 뭐 리플이든 제가 봤을 땐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뭐 셋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스포트라는 지불회사를 두고도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한화 2,500억 원 이상을 제시하며 서로 인수하려 하는데 그 배경으로 로스차일드와 리플이 또 나옵니다. 찌라시 싫어하는 분들 때문에 더 언급하진 않겠지만 로스차일드사가 얼스포트 소유주라는 걸 알았을 때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리플사의 기술을 이용해 외환 거래를 하고 있다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는 이게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이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좋으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들이 이런 코인들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미 기득권층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이미 이 포지션을 다 갖고 있는 거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만약에 그들만 갖고 있는, 진짜 그들이 100%다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대중화시킬 수가 없는 거죠. 대중화시키기 위해선 당연히 대중들 중에서도 일부 이걸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지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달러도 마찬가지죠. 달러도 그들이 달러를 다 혼자 독식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게 대중화시킬 수 없는 거죠. 달러도 당연히 시중에서 이 돈이 돌고 있고 거기서 또 그 달러를 기반으로 해서 돈을 번 부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달러라는 우리 시스템을 믿고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력들도 자기들이 모든 걸 다 100% 소유해서 갖고 있는 건 아니다. 일정 부분 이제 풀어주면서 대중들이 또 이거를 믿고 이 시스템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예,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뮤엘님이 써주셨어요. 금 거래소에 대해서 종로에 골드테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도매 거래소이면서 소매도 하는데 동네 금방에서보다 10% 이상 비싼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고 저렴하게 또 매수가 가능합니다. 동네 이제 금은방 순도 측정기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량이나 순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심하게 20%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현장에서 즉시 순도를 측정하여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블로그 등에서도 좋은 평가가 많은 곳입니다. 시골 아저씨 같은 분이 처리해 주는데 구인 문의 같은 경우 검색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인연이 있는 곳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최광진님이 빗썸에서 가두리 펌핑을 보니 매수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마우스 포인터로 자꾸 하는지 손이 간다. 상승하는 걸 보니까 정말 이건 도박판에 가깝군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호가창을 보시면 이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가창을 보시면 만약에 빗썸 이용하시는 분들, 저는 이제 빗썸 이용하지는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럴 때는 이제 호가창을 안 보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호가창 보면 내가 이거 매수하고 올라가서 이제 팔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예 보지 마셔라. 되도록이면 그런 것들은. 예. 예,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님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자꾸 기레기 언론이 광고하는 것은 거대 금융 기업이 환달러 장사를 하려는 겁니다. 그냥 현찰입니다. 금융기업 입장에서 보면
외환 매수 수수료가 엄청난 이익을 주듯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수수료와 거래 차익을 실현하면 물론이고 유입된 자금을 운영하여 이제 수익까지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의 1억의 1%는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100억 달러를 운영하는 거대 금융 기업의 경우에 이제 1%는 1억 달러가 됩니다. 1000억 원이에요, 1000억 원. 그래서 이제 그런 지금 공룡 금융기업들이 너도나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셨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서, 발행해서 그 달러를 그 금융기관에 이제 입금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주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을 줘서 이제 우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거래소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삽니다.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 바꾼 그 달러를 맡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기관들은 그 돈을 갖고 이제 이자 놀이를 하는 겁니다. 이자 놀이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높은 가격대 매도를 해주고요. 만약에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 막 달려들면 비싼 가격에 팔고, 야 스테이블 코인 이거 가짜야 하고 막 던지면 또 싼 가격에 사는 겁니다. 어차피 자신들은 1달러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또 이제 차익 부분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어떻게 보면 논하는 장사인 거죠. 얘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네가 이제 쓰는 거는 좀 하다라는 거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 사이즈도 어느 정도 되는데 내가 이제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에는 좀 뭔가 못 믿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다음으로 금통님이 써주셨어요. 비트코인 캐시 관련 질문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각에서 비트코인 캐시를 펌핑한 세력이 비트메인 또는 친 비트메인 측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그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 이유는 비트메인이 IPO 실패로 투자자에게 집단 소송 예정인 가운데 투자금을 돌려줘야 하고, 현재 비트메인의 자금 확보가 안 되어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인 비트코인 캐시를 비싸게 팔아서 자금 확보해야 하는 선택 및 중국 남서부 지방 5, 6월 폭우로 인한 장마 시즌에 수력발전소 인근 전기세 인하 지역의 비트메인 채굴장에 SC15 등 신형 채굴기를 20만 대 배치하여 채굴 예정이라는 점이 비추어 채굴 단가를 낮추어서 5월 이후 채굴량을 늘린 이후에 채굴 코인을 판매하여 자금 확보할 이유가 있다. 단 그러기 위해서 현 가격은 매력이 없기에 펌핑을 했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 뭐 제 의견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요. 보시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돼서 빠질 때는 또 그 이유를 거기에 갖다 붙입니다. 사람들이 퍼드성 기사를 알려서 거기에 갖다 붙여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는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이런 IPO 때문에 못 올라가고 얘네들이 이렇게 적자를 받기 때문에 이건 이제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들고 있어서 이걸 가지고 또 자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올라가면 사람들이 또 올라가는 이유를 또 거기에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차트에서 설명드렸지만 일단은 계속 싼 영역에 있었습니다. 싼 영역에 있었고 충분히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됐었어요. 됐고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시장 흐름을 이제 돌려서 상승장 분위기로 이제 들어가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따라가는 거다. 따라가는데 이미 먼저 올라갔던 그런 대형 알트코인들을 빼고 아직 밑에서 꾸역꾸역 눌러놨던 그런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키 맞추기를 해야 되는 거죠.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밑에 있어요. 그러면 그 키 높이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따라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급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급등을 하고 보니까 야 이거 혹시 얘들 지금 채굴한다고 하고 채굴장 늘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미 그때 하락할 때도 그랬고요. 상승할 때도 사실 그런 기사들, 퍼드성 기사들은 그냥 그 가격에 맞춰서 기사를 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호나울두님 댓글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을 2021년 하반기로 잡고 있는데요. 제 경우는 매도 시점을 특정 가격으로 잡아두신 건지 아니면 특정 시점으로 잡아두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하신 이유도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잠시만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나는 이제 2021년 뭐 하반기, 나는 2022년 하반기까지 무조건 홀딩해서 그때 팔겠다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세력이 이번 시장에 만약에 그 제가 이제 금 차트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ETF 승인을 기습적으로 내고, 승인 낸 이후에 6개월 만에 그 채널 상단부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지난 전고점의 3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고점을 쳐서 뭐 지난 전고점의 3배면 한 6만 달러 정도 되는데, 6만 달러로 채널 상단부를 터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장을 만들어서 2년 뒤에 하락장이 왔는데, 2021년이 그때라고 하면, 만약에 그때 뭐 10,000달러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2021년까지 홀딩할 거였기 때문에 6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터치를 해도 나는 정리 안 하고 들고 있겠다. 이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지금 타이밍에도 어떤 코인이 됐든 뭐 비트코인이 됐든 다른 알트코인이 됐든요, 고평가 영역에 들어가면 일정 부분은 정리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으면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으로 매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모든 코인들이 다 비싼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스테이블 코인을 관심을 두고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스테이블 코인이든 뭐 그때 주식시장이 빠졌으면 주식시장을 관심을 갖고 보든,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정비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4월 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거, 또 의견,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으신 정보 있으시면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